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오늘 녹음을 위해서 달려온 염현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염현석입니다. 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바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예, 오늘 비디오 같이 가니까 나중에 유튜브 네.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한국 GM 사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게 GM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슈가 진행이 되는 중에,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 예를 들어서 다리라 그런다. 네네. 그럼 다리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럼 코끼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는 잘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GM이라는 코끼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네. 그 중에서 그 다리인 한국 GM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올해 초죠. 2018 CES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가전쇼라고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데 GM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신차가 없었나요? 근데 GM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CES 정도야 우리가 기사 하나 내면 그 정도 스포트라이트 우리도 받을 거다. 참가 안 해도? 네. 그러더니 그게 13일 날 CES가 마감이 됐는데 12일 날 GM이 하나의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은 로보택시의 내부 인테리어를 공개를 했어요. 네. 제가 공개하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건데 핸들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발표를 하고, 네네. 이게 크루즈 AV의 외부는 그 전에 나왔었고 내부 네. 인테리어가 나왔는데 정말 황당하게 운전대가 없는 차를 보여줬고, 네네. 이거보다 사실 더 큰 뉴스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다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개발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죠. 승인만 떨어지면 우린 달릴 수 있어. 그게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특별한 면허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네네.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려면 법을 좀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석에는 앉아 있지만 이걸 잡지 않아도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BMW에서 그 뒤로 후진해서 자동으로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법 위반이에요. 왜냐면 운전대를 안 잡아서. 그러니까 달리면 전부 다 주행으로 간주를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리모컨으로 띡 해서 뒤로 가면 불법. 운전자가 없이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부칙을 둬서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아마 GM에서 하는 거는 도로교통법 이런 전면 개정이 아니라 그 부칙을 조금 개정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를. 네네. 면허 허가. 우리 이제 다 만들었다. 네. 야, 검증해봐라. 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실험했던 데이터 다 갖다 줄 테니까 네. 몇 시간 동안 어느 지역에 진짜 혼잡한 맨하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사막이라든지 다 해봤다. 다 해봤다. 그럼 불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네. 염현석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시범해 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얘기하는 그쵸. 거고, GM이 신청한 거는 다 만들었으니까 시범 운행도 다 해봤으니까. 다 끝났다. 시범 운행할 때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릴 테니까 이동안은 승인해주세요. 이런 건 다 했으니까. 그런 건 시범 운행 다 했으니까 허가만 내주세요. 우린 달릴 수 있어요. 야, CES에서 니네 지금 자율주행차 만들 거라 그랬니? 네. 난 만들었다. 그거를 직전에. 예. 그 중간에. 네, 중간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차는 2019년부터 달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2021년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GM은 그걸 2년 앞당겨서 야, 정부가 오케이만 나면 우리는 바로 간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얘가 왜 로보택시를 만들까? 네.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면은 미래자동차의 어떤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자동차의 흐름을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약어로 타스라는 네네.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타스 1.0은 우버 X. 우버 X. 네, 택시인데, 무허가 택시. 네. 이른바 나라시. 네네. 거기서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방식. 네네네. 뭐 이걸 하려면은 이제 누가 타고 싶은지 누가 뭐 차를 가져가는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이른바 카 헤일링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네. 카 쉐어링은 우리가 소카 이런 거는 주차장에 차가 서 있으면 가서 차를 타는 거고. 네네. 카 헤일링은 그냥 돌아다니는 차.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그 차가 오는 거죠. 네네. 카카오 택시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인데 일반 차량. 그렇죠. 네. 네. 이게 타스 운송 1.0. 사업자 아닌. 네. 예, 이게 타스 1.0이라고 하고 타스 1.5는 전문 용어로 합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사람이 이거를 타고 갔을 때 우버를 네네. 타고 가는데 네. 중간에 어떤 애가 요 가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를 잡아서 걔가 내리는 동선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사람을 찾아서 네네. 이 사람의 동선을 맞춰서 그 차량 운전의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버 풀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서비스의 일종 타스 1.5라고 네네. 보면 됩니다. 합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타스 2.0은 이때부터는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근데 아까 연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자율 규제. 자율주행차. 네, 운전을 안 하는데 네네. 운전사는 앉아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타스 3.0이 되면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승객만 타는 자율주행차.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GM이 지향하고 있는 건 당연히 타스 3.0이겠죠. 그러니까 핸들은 놓지 않았겠죠? 예. 그래가지고 메리바라 회장이 작년에 그 네. 도이치방크의 이제 자동차 컨퍼런스에 가갖고 우리가 왜 로보택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타스 1.0을 하게 되면은 우버를 네네. 하게 되면은 택시 요금의 약 60%좀 넘는 네. 그러면 10,000원이다. 그럼 한 6,000원 정도. 그럼 합승 네. 하면은 2명이 타면 3,000원씩. 3명이 타면 2,000원이죠. 2,000원씩. 근데 뭐 4명 탈 수는 있지만 네.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낑겨서 타고 싶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택시로 10,000원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3,000원 정도까지. 2,000원. 앞에 한 명, 뒤에 네, 2명에서 한 네, 2,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스 3.0이 되면 드디어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운전사. 운전사를 쫓아내면 4명이 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6,000원짜리가 1,500원이 됩니다. 1,500원까지 내려가죠. 거기다가 그 되게 비싼 네. 그 돈을 오히려 받고 타는 사람이잖아요, 운전사는. 인건비. 네네. 네.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면 1,500원보다 훨씬 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보다 더 싸죠. 네. 야, 그러면은 이게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은 우버 서비스 자체가 적자예요. 네네. 그 구조 자체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수준에서 운전사를 빼버리면 돈은 된다라는 게 메리바라의 설명이었고 여기서 조금 더 비용 절감한다면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날 수 있다. 영업이익률 30%까지 날 수 있다. 근데 자동차 회사 영업이익률 한 자리 쓰잖아요. 기껏해야 뭐 10% 많이 나와봐야 10%일 텐데. 예. 30%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30% 하니까 사람들이 주주들도 와 이러겠는데 우리가 이걸 2019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환호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로보택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저기 사람 있네, 저기 네네. 사람 있네 하면서 잡잖아요. 네. 근데 로보택시가 그렇게 잡지는 않잖아요. 그 부르면 가든지. 그러니까 누가 부르냐고. 뭐 우버로 부르겠죠. 우버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버는 인프라가 다 깔려 있으니까 네. 이미. 그리고 이용자들도 이미 다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버가 안 불러주면 네. 뭐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김춘수의 꽃처럼 네. 우버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로보택시는 깡통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문제가 우버가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버 ATC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센터의 연구 인력을 막 싹쓸이를 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연구소인데 그 네네. 연구소장이 야 이런 식으로 니네 다 빼가면 우리 국방부 프로젝트도 못한다. 네네.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이렇게 사람을 빼간 거예요. 야 칙칙하게 디트로이트 있지 말고 네. 우리 산호세 캘리포니아 그 산호세 가서 우리 네. 좀 유복하게 지내자. 연봉 따블 줄게. 이래고 네. 막 다 데려간 거예요. 네. 그리고서 볼보로부터 24,000대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차를? 예. XC90 24,000대를 받아서 거기다 개조를 우버 하는구나. ATC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을 넣어서 이제 자율주행 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보는 일단 1차적으로 자동차 하청업체가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하청업체, 예. 플랫폼 업체가, 우리 이번에 공유 차량 한번 해볼 건데요. 차 납품하실 분 어디 있어요? 하면 그 볼보가 딱 손들고, 제가 할게요. 24,000 이런 식의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1차 합청이 되는 1차. 1차 하청이 되는 거죠. GM은 넣지도 못해. 네. 그러면 자기가 혼자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어. 네. 콜이 안 떠. 그쵸.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 예, 네. 그 차량 공유 플랫폼이 로보택시의 어떤 핵심 비즈니스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GM은 어떻게 했느냐? 우버 네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겠다면 나는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겠다. 네. 그래갖고 우버에 이어서 2위 업체인 리프트에다 5,8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GM만의 고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드도 들어가고 제규어 랜드로버도 들어가고 하면서 리프트 진영이 반 우버 진영을 형성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차량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독점 시장이에요. 제일 먼저 오는 놈한테 다 가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 카카오 택시가 시작하고 나니까 예. 예전에 그 SK에서도 그 택시 애플리케이션 만들었는데 결국 못 뺐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탑승객도 제일 빨리 오는 사람한테 신청을 할 거고, 네. 그 서비스에. 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도 제일 많이 잡아주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선점이죠. 그게 선점이죠.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점 시장이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에서 우버 차이나하고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 업체하고 한번 세게 붙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막 몇 조 때려 박으면서 운전사한테는 돈 더 주고 네. 이용객한테는 좀 덜 받고 네. 이래갖고 몇 조 때려 받고 막 치고 받고 막 싸운 거예요. 네. 그리고서 우버가 졌습니다. 아, 그렇죠. 디디 추싱이 이겼어요? 네. 중국을 돈으로 이기긴 참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버 차이나가 네가 오케이 아니, 돈 야, 쏟아부은 건 우버 차이나잖아요. 둘 다. 둘 다 했겠죠. 아, 네. 그래갖고 디디 추싱이 야 회사 넘기고 가. 그래가지고 우버 차이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와. 그래요? 이런 게 보통 그 인프라 시장에서 인프라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프라인데 네네. 그 인프라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벌여서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때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업 네네. 그런 핵심 인프라고 철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통상 문제들 이렇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다 이렇게 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프라 성향을 갖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 아까 그 권순우 기자 얘기하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인프라 그 SOC라는 건 다 대부분 다 국가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돈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이외의 인프라들은 이렇게 민간 자본이 들어가면서 독과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그 독과점을 잡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후발주자 자체도 불가능해요. 네. 이미 시장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디디 추싱이 중국 시장의 한 93%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완전 그러면 디디 추싱이 뭐 다른 데서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데는 이미 우버가 잡고 있으니까. 우버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요? 싱가포르에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네네. 있는데 네. 거기도 인도가 우버가 뛰어들었다가 얘네가 다 잡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철수. 네네. 인도에는 올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가 또 시장을 다 잡고 있어요. 브라질에는 99이라는 회사가 다 잡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독점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거기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디디 추싱은 뭐 어떻게 하느냐? 가서 제휴를 맺는 거죠. 뭐 제휴해주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국에서 디디 추싱을 하던 사람이 인도로 가게 되면 올라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분명 나는 내 핸드폰에는 그 이거 쉽게 디디 추싱이 얘기하면 있는데 항공사 그 얼라이언스랑 스카이팀, 비슷한 거죠. 스카이팀 그러니까 같은 대한항공을 타든 가루다를 타든 모스코 항공을 타든 하나만 타면 마일리지는 다 통한다라는 거죠. 아, 그대로 쌓인다라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라는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누가 이걸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 깔짝깔짝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디디 추싱 고객 이꼴 올라 고객이니까. 네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그랩, 올라, 99, 디디 추싱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냥 전 세계 공유 차량 플랫폼의 주인은 소프트뱅크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리고 디디 추싱은 올라와 그랩의 주요 주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뱅크가 거기 경쟁 상대가 우버였잖아요. 네. 우버의 최대 주주는 손정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네. 이게 세계 지도인데 얘는 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얘를 갖고 있고 얘는 얘를 갖고 있고 막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의 어떤 그 패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네. 이런 시장에서 GM은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GM이 운전대도 없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만들었고 이건 예. 이제 달리기만 하는 승인만 나면 얘는 바로 달리는 거고. 예.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도 알겠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는 대부분 손정희가 들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줄이고 예. 그리고 군산 공장까지 폐쇄한 이유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들어봐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차량 공유 플랫폼에다 엄청나게 돈을 집어넣어서 거기 끼지 않으면 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막 때려 박아서 거기 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만든다고 이제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이다 회사도 인수하고 센서 회사도 인수하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GM에서 이제 메리바라 회장이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IR을 했는데 자료 보시면은 이 잘해보겠다라는 데가 있고 여기 줄이겠다라는 게 있어요. 투자 늘려보겠다와 여기 비용 줄이겠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줄이는 쪽이니까 네. 줄이는 쪽을 보면은 저수익 시장, 네. 저수익 시장을 줄이겠다는 게 네. 있고 두 번째는 잘 안 팔리는 세그먼트를 안 하겠다. 라는 네네. 게 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저수익 시장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언급된 나라가 나라별로 이렇게 찍는데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에요. 네. 러시아, 유럽, 브라질, 뭐 태국, 호주 이런데요. 네네. 공통점은 인건비 비싸고. 아니요, GM이 다 철수한 국가들. 유니한 국가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한국 GM이 수출을 하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자동차를 팔았었는데 그쵸. 유럽 시장 철수했어요. 그럼 우리 못 팔아요. 그쵸. 만들어도 못 팔아.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주문량이 적게 들어와요. 예. 적게 만들어 이렇게 판매처가 했던 없는 거죠? 판매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GM의 매출은 2013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1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네. 그 8조 원만큼을 글로벌 GM이 한국 GM한테 이제 우리 유럽에서 안 팔 거니까 러시아에서 안 팔 거니까 브라질에서 안 팔 거니까 그만큼 물량 8조 원 물량 만들지 마세요라고 말하자면 지령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살 사람 없어요. 이제 만들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줄였다는 거죠. GM. 근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많이 안 똑같죠. 줄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장 늘면 사람들 다 늘었지. 그대로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원가율이 어마어마한 게 올라가고. 네, 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그 세그먼트 얘기했던 건 쇠퇴하는 세그먼트를 줄이겠다. 쇠퇴하는 세그먼트가 뭐냐면은 세단이에요. 소형 세단. 예. 근데 그 비중이 이전까지는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그 세단이 더 많이 팔렸어요. SUV보다. 네네. 근데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는 7대3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SUV가 7? 예. 네네. 세단은 그냥 거의 안 팔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GM이 제일 잘 파는 차. 크루즈 아베오 스파크. 세단. 예.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딴 거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한국 GM의 사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재미로 보시라고 제가 그 도요타의 이팔레트라는 차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네네. 보실 수 있을 화면으로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2020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운행을 할 건데 영상으로 보시면 이팔레트 검색해 보셔도 되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 되는데 네모난 박스카예요. 네네. 왜 박스카냐? 일단 운전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네,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에 운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아닌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예요. 네. 이게 엔진이 없어요. 그럼 공간이 넓겠네요. 그러면 거기 엔진룸이 필요가 없죠. 네네. 그리고 이 차는 자기가 굳이 사서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트렁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의 차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앞에도 필요 없고 뒤에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모난 박스카가 되겠죠. 네. 그럼 네모난 박스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네. 팔레트. 네네. 그림 그릴 때 쓰는 팔레트처럼. 네. 거기에 영상에 보시면은 그 신발 가게. 내가 모바일로 신발을 사고 싶다라고 누르면 신발 가게가 옵니다. 이 팔레트 차가 회사 앞으로 와요. 네네. 그럼 들어가서 신발 신어보고 나오면 됩니다. 네. 택배 서비스구나. 택배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가게라는 거 아니에요, 가게? 움직이는 공간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택배로 한다. 그럼 택배가 줄줄이 막 자기들끼리 막 다니는 거예요, 이 팔레트. 택배도 할 수 있고. 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뭐 물건을 팔라 그러면 물건은 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파나요? 아마존. 아마존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차를 만드는데 네. 내가 이 차 플랫폼은 내가 만들 테니까 여기다 물건 파는 거는 아마존이 개발을 해라.
그리고 아까 결제 수단도 아마존이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플랫폼 안을 뭐 택시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택시는 누가 제일 잘 잡는다? 디디 추싱이 제일 잘 잡는다. 네. 그리고 디디 추싱하고 제휴를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출퇴근 시간에는 이렇게 차 사람이 많이 타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 좀 비잖아요. 네. 그럼 뭐 할까라고 생각하다 피자 배달이라도 좀 하다. 네. 도미노? 피자헛. 피자헛이랑. 그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피자헛과 제휴를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와. 이 프로젝트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시범 운행이 될 예정인데 네. 그 얘기는 뭐냐? 이거 이제 도쿄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막 우리가 올림픽 할 건데 이제 2020년 되면 이 팔레트가 돌아다니면서 할 겁니다 했는데 네네. 도요타가 2020년에 제가 개발이 잘 안 돼서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 개망신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혹은 이미 그 만들어낼 기반은 다 되어 있고 예.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팔레트 같은 것도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가 깨져요.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이게 움직이는 공간이 돼버리는 그 모습을 이 팔레트를 보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평창까지 완전 자율 성공했잖아요, 현대차. 네네. 그렇게 어느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예.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전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가 단위 사이즈로 만드는데 구축할 수 있는 시간, 노력,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그렇게 한정적인 거, 예를 들어 뭐 평창 올림픽이다, 도쿄 올림픽이다 이런 한정적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적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거고요. 네네. 여러 가지 뭐 다 맵을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보면 2020년에 팔레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 팔레트. 이거를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래 자동차가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막연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물론 검색해 보시면 그 형태는 아마 검색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니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다 나와요. 예, 그렇죠.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장면. 저도 다 봤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예. 뭐 8시부터 9시까지는 출퇴근자들 태우고 그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노인분들 노양원 가는 거 태워드리고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가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그 점심 식당 자체가 이 팔레트에 실려서 이제 오고 이런 것들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 염현석 기자가 얘기했던 게 되게 와닿았어요. 흉내는 잘 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팔레트가 진짜 상용화가 됐어요. 일본에서는 상용화 단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그 이 팔레트를 못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못 만들진 않죠. 근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냐 마냐는 사실 플랫폼으로 가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럼 그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결국 다시 손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버, 디디추싱과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이게 자동차 그 박스카를 잘 만든다 한들 그리고 이 박스카에 레이더와 라이다를 잘 싣는다 한들 누구의 박스카를 이용할 것이냐? 디디추싱과 그 우버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박스카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부 그 박스카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아마존이 여기다 상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휴, 글로벌 제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뭐 일자리 얘기나 이런 거는 너무 암담하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연 GM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코끼리의 몸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코끼리의 몸통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